여기에 수가 있었네. 그까지 보험금 때문에 나를 서서히 죽이려고 했다니. 그 여편네만 사라지면 이 집이랑 사망보험금은 몽땅 우리 차지야. 인테리어 공사 현장의 요란한 전기 드릴 소리가 뚝 끊기자마자 남편과 시어머니가 킥킥거리는 소리가 내 귀에 선명하게 꽂혔다. 나는 문손잡이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리고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통증 따위는 느껴지지 않았다. 그들은 꿈에도 모를 것이다. 그토록 애지중지하며 영혼까지 끌어모아 리모델링한 이 신혼집이 사실 내 명의로 된 자산의 티끌만도 못하다는 사실을 말이다. 새 집에 살고 싶어. 내 돈을 갖고 싶어. 좋아, 소원대로 해주지. 나는 인기척 없이 몸을 돌려 빠져나왔다. 그리고 즉시 개인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공사가 예정된 바로 옆 건물의 부지와 그에 딸린 모든 법적 권리를 사들였다. 일주일 후 그들이 희희낙낙하며 이사를 오고 집들이 준비에 들떴을 때 그들은 보게 될 것이다. 거실 창문 앞을 가로막은 숨막히는 절망의 통곡의 벽이 솟아오르는 것을.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어디서 청취 중이신지 남겨주세요. 기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3월의 서울. 공기 중에는 여전히 겨울의 냉기가 남아 뼛속까지 시렸다. 그녀는 호텔 창가에 서서 유리에 맺힌 물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리는 것을 바라보았다. 맞은편 아파트는 더러운 걸레로 훔친 듯 뿌옇고 지저분해 보였다. 그녀의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창틀 모서리를 훑었다. 손끝에 닿은 얇은 먼지층이 거칠고 까슬했다. 한지수, 올해 32살, 결혼 3년 차. 그녀는 어젯밤 김동욱이 보낸 사진을 떠올렸다. 인테리어 업자가 바닥재를 깔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녀가 직접 고른 옅은 회색 우드 타일이었다. 사진 속 조명은 어두웠고 인부의 그림자가 벽 모서리에 길고 비스듬하게 늘어져 있었다. 김동욱은 메시지 끝에 웃는 이모티콘을 붙였다. 지수야, 일주일만 있으면 우리 새 집에 들어갈 수 있어. 그녀는 그때 별말 없이 알았어 라고 짧게 답장했다.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화면 속 그 웃는 표정이 어딘가 기괴하게 느껴졌다. 평면 밖으로 튀어나오려다 억지로 눌려 찌그러진 비틀린 입꼬리 같았다. 호텔 히터가 너무 강해서 목이 간질거렸다. 하고 헛기침을 하자 텅 빈 방 안에 소리가 짧게 울리다 사라졌다. 테이블 위에는 식어버린 물 반잔이 놓여 있었다. 컵 안쪽에 맺힌 기포 몇 개가 마치 숨을 헐떡이다 죽어버린 생명체처럼 보였다. 그녀는 자신의 캐시미어 코트를 떠올렸다. 작년 겨울에 산 미색 코트였다. 갓 태어난 새끼 고양이의 배를 만지는 것처럼 감촉이 부드러웠다. 김동욱과 함께 백화점 거울 앞에 섰을 때 그가 뒤에서 허리를 감싸 안으며 턱을 어깨에 괴고 말했었다. 지수야, 이 옷 정말 잘 어울린다. 입으니까 사람이 훨씬 부드러워 보여. 그때 그녀는 웃었다. 행복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때 그 포옹은 너무 가벼웠다.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그림자를 아는 것처럼 무게감이 없었다. 그 코트는 아직 아파트 현관 옷장에 걸려 있었다. 공사 먼지가 묻을까 봐 걱정했지만 어제 김동욱은 오늘 천장을 뜯어내는 작업을 한다고 했다. 먼지는 더 심해질 것이다. 휴대폰 시계를 확인했다. 오후 2시 17분. 김동욱에게 전화도 메시지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침대 협탁 위에 차 키를 집어들고 야른 겉옷을 걸친 채 방을 나섰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차분한 표정, 지친 눈빛, 살짝 처진 입꼬리. 3년 전보다 10년은 더 늙어버린 여자가 거기에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내려갔다. 15, 14, 13 숫자가 바뀔 때마다 심장이 덜컹거리는 듯한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다. 아파트는 서울 강남구 외곽에 위치한 어중간한 단지였다. 고급이라기엔 부족하고 낡았다고 하기엔 애매한 상류층에 끼고 싶어 발버둥 치지만 끝내 닿지 못한 중년의 가장처럼 엉거주춤하게 서 있는 곳이었다. 정문 경비실에는 노인 경비원이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입가에 침이 고여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았다. 그녀는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고 정문이 아닌 비상계단 쪽으로 돌아갔다. 계단 센서 등이 하나 고장났는지 깜빡거렸다. 빛이 벽 위에서 춤을 추듯 일렁였고 어딘가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위층 공사 현장에서 흘러나온 페인트나 본드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또각, 또각, 또각.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가 울렸다. 4층 모퉁이를 돌았을 때 소리가 들렸다. 복도 끝, 문이 덜 닫힌 아파트 안에서 새어나오는 소리였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목소리를 낮춘 듯 했지만 숨길 수 없는 흥분이 섞인 속삭임이었다. 인부들이 드나들다 문을 꽉 닫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녀는 걸음을 멈췄다. 복도의 형광등이 웅웅거리는 소리를 냈다. 귓가를 맴도는 모기 소리처럼 불쾌한 저주파 소음이었다. 벽에 붙은 관리비 체납 경고문은 모서리가 말려 올라가 있었고 붉은 도장이 삐뚤게 찍혀 있었다. 그녀는 숨을 죽였다. 모퉁이 벽에 등을 기댔다. 벽에서 전해지는 냉기가 얇은 옷을 뚫고 피부로, 뼈 속으로 스며들었다. 심장이 평소보다 조금 빠르게 뛰었지만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속도였다. 말소리가 점점 선명해졌다. 김동욱, 그리고 시어머니 김복자의 목소리였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김동욱의 목소리는 그녀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톤이었다. 억눌려 있지만 묘하게 들뜬 터져나오려는 웃음을 간신히 참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인테리어 업체랑은 다 이야기해뒀어요.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차 키를 꽉 쥐었다. 금속날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아릿했다. 자재는 전부 제일 싼 걸로 썼고요. 포르말데히드 수치가 기준치를 훨씬 넘는 그런 독한 자재들로요. 숨이 턱 막혔다. 딱 한순간이었다. 그녀는 다시 숨을 쉬었다. 들이마시고 내뱉고 들이마시고 내뱉고 마치 입력된 프로그램대로 작동하는 기계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오류를 일으키지 않으려는 듯 차분하게. 지수가 들어와서 살면서 천천히 그 독한 냄새 맡고 반년도 안 돼서 시름시름 앓게 될 거예요. 만성 중독이죠. 몸은 점점 망가질 거고. 김동욱의 목소리가 공기 중을 떠다녔다. 한 글자, 한 음절이 모처럼 고막에 박혔다. 머릿속에서 고장난 녹음기처럼 그 문장이 반복 재생되었다. 그때 가서 가스 누출 사고로 위장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할 수 있어요. 아무도 의심 안 할 겁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눈꺼풀 뒤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그 어둠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목소리들, 단어들, 김동욱의 입에서 나올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말들만이 떠다녔다. 그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잘했다, 내 새끼. 김복자의 목소리는 유리를 긁는 것처럼 날카롭고 거슬렸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싫어했던 목소리였다. 하지만 김동욱이 불이 엄마가 말은 좀 세게 해도 속은 열혈하고 해서 참아왔던 그 목소리였다. 내가 진작에 걔 앞으로 고액상의 사망보험 들어놨잖아. 수익자는 당연히 너고. 그녀가 눈을 번쩍 떴다. 사망보험. 석 달 전이 떠올랐다. 김동욱이 회사에서 직원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 보험이라며 서류를 내밀었다. 그녀는 자세히 읽어보지도 않고 김동욱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 서명했다. 그때 김동욱은 웃으며 말했다. 지수야, 고생했어. 오늘 저녁 뭐 먹을까? 내가 사올게. 치킨이 먹고 싶다고 했다. 김동욱은 정말로 치킨을 사왔고 맥주 한 병을 곁들여 둘이 소파에 앉아 예능 프로그램을 봤다. TV 속 연예인들이 웃길 때마다 김동욱은 큰 소리로 웃었고 그녀도 따라 웃었다. 웃다가 김동욱이 갑자기 다가와 볼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지수야, 너랑 결혼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그녀는 믿었다. 정말로 믿었다. 걔만 죽으면 이 집이랑 가구들 그리고 수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까지 몽땅 우리 거가 되는 거야. 김복자의 말은 예리한 칼이 되어 좋았던 추억들을 난도질했다. 붉은 피가 뚝뚝 떨어지는 진실이 드러났다. 그럼 너도 이제 어깨 펴고 사는 거지? 더 이상 남들 눈치 안 봐도 되고.
그녀는 복도에 서서 조각상처럼 굳어 있었다. 표정도 없었고 눈물도 흐르지 않았다. 다만 눈동자가 서서히 아주 천천히 차갑게 식어갔다. 1월의 한강물처럼 닿는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싸늘한 냉기만이 감돌았다. 게다가 그 한지수 친정 식구 하나 없는 고아잖아. 김복자의 목소리에 악독한 비웃음이 묻어났다. 종이를 갈기갈기 찢어 바닥에 버리고 발로 지시기는 듯한 말투였다. 기댈 곳도 없고 죽어도 파헤칠 친정 식구도 없고 유산 내놓으라고 달려들 사람도 없으니 김복자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새어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해 터져나오는 탐욕에 젖은 소리였다. 그 소리가 복도를 타고 흘러나와 그녀의 귓속을 뇌세포 하나하나를 오염시켰다. 하늘이 우리한테 돈을 퍼부어주는 거지 뭐냐? 그녀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움직였다. 웃으려는 건지 말을 하려는 건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듣고 있었다. 끝까지. 너 처신 잘해야 한다. 티 내지 말고 살살 구슬려. 김복자가 갑자기 정색하며 명령조로 말했다. 걔 죽을 때까지만 참으면 우리 팔자 피는 거야. 이어지는 김동욱의 목소리는 비굴할 정도로 나긋나긋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합니다. 지숙에, 순진에 빠져서 이런 건 상상도 못해요. 제가 잘해주는 척만 하면 껌뻑 죽는다니까요. 김동욱의 입에서 자신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들었다. 지수, 지수, 지수. 그 두 글자가 예전에는 참 다정하게 들렸다. 김동욱이 부르면 마치 귀한 보석이라도 된 듯한 기분이었다. 하지만 이제 알았다. 그 다정함은 기술이었다. 낚시꾼이 화려하고 먹음직스러운 미끼를 바늘에 끼우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물고기가 미끼를 물면 남은 건 물 밖으로 끌어내 배를 가르고 뼈를 발라 펄펄 끓는 기름통에 던져 넣는 일뿐이다. 그녀가 바로 그 물고기였다. 그리고 김동욱과 김복자는 물 밖에서 그녀를 어떻게 요리해 먹을지 의논하는 낚시꾼들이었다. 그녀는 문을 박차고 들어가지 않았다. 따지지도 않았다. 분노를 터뜨리지도 울부짖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몸을 돌렸다.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왔던 길을 되돌아 계단을 내려갔다. 계단실의 퀴퀴한 곰팡이 냄새도 깜빡이는 전등도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걸었다. 하나, 둘, 셋. 주차장에 도착해 차에 올라탔다. 시동을 걸자 엔진이 으르렁거리며 지하 주차장의 정적을 깼다. 하지만 바로 출발하지 않았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릴 때까지, 손톱이 손바닥 살을 파고들 때까지 꽉 쥐었다. 가죽 핸들의 서늘한 냉기가 손목을 타고 올라와 심장까지 얼려버리는 것 같았다. 차 안은 고요했다. 자신의 숨소리, 혈관을 타고 흐르는 피의 소리, 가슴을 때리는 심장 박동 소리만이 들렸다. 쿵, 쿵, 쿵. 그 소리가 그녀에게 속삭였다. 넌 아직 살아있다고. 넌 아직 죽지 않았다고. 기회는 있다고. 아버지가 떠올랐다. 한성호.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한 그룹의 창업주의자 회장. 그녀는 그의 무남 동료 외동딸이었다. 원하면 무엇이든 가질 수 있었고 말만 하면 모든 게 이루어지는 삶을 살았다. 런던 유학 시절 아버지가 사준 최고급 펜트하우스도 창업하겠다고 했을 때 통장에 꽂아준 천문학적인 액수의 자금도 그녀에겐 당연한 일상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게 싫었다. 한 그룹의 딸이라는 꼬리표가 돈 냄새를 맡고 몰려드는 가짜들이 지긋지긋했다. 그녀는 평범한 삶을 원했다. 배경이 아닌 인간 한지수 자체를 사랑해줄 사람을 찾고 싶었다. 그래서 신분을 숨겼다. 가족 하나 없는 고아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래서 평범하고 성실해 보이는 회사원 김동욱을 만났다. 그와 연애하고 결혼하면서 드디어 꿈꾸던 소박한 행복을 찾았다고 믿었다. 하지만 처음부터 모든 게 사기극이었다. 그녀의 눈매가 가늘어졌다. 눈동자에 서려있던 온기는 사라지고 대신 시퍼런 칼날 같은 냉혹함이 자리 잡았다.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다. 신호가 2번 가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이 변호사님, 접니다. 한지수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했다. 부탁드릴 일이 2가지 있습니다. 호텔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았다. 서울의 야경이 유리창에 비쳐 반짝였다. 그녀는 따뜻한 차가 담긴 머그잔을 2 손으로 감싸 쥐고 창밖을 내려다보았다. 컵의 온기가 손바닥에 전해졌지만 마음속 한기는 가시지 않았다. 이 변호사의 일처리는 여전히 신속했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모든 준비가 끝났다. 그녀 명의의 비밀 계좌가 활성화되었고 가용자금은 500억 원이 넘었다. 아파트 바로 옆 낡은 단독주택의 소유주도 파악됐다. 뉴질랜드의 이민간 노인이 내놓은 집이었다. 회장님 따님, 지시하신 대로 익명법인 명의로 매입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시세보다 30% 더 얹어주겠다고 하니 매도인이 당장 계약하자고 하더군요. 오늘 밤 안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무리될 겁니다. 그녀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웃음이라기보다는 차가운 확인에 가까웠다. 그리고 이 변호사가 덧붙였다. 해당 부지는 재건축 가능 구역입니다. 한 그룹 쪽 라인을 통해 구청에 압력을 좀 넣으면 얼마나 걸리죠? 통상적으로는 몇 달 걸리지만 급행으로 처리하면 비 변호사가 잠시 뜸을 들였다. 24시간 안에 허가증 받아다 드리겠습니다. 24시간, 그녀가 나직이 읊조렸다. 최대한 빨리 진행하세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그녀의 목소리가 빙판 위를 긋는 스케이트 날처럼 날카로워졌다. 국내 최고의 건축 설계 사무소를 섭외해주세요. 초고층 건물로 올릴 겁니다.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은 뒤에도 그녀는 창가에 서 있었다. 저 아래 반짝이는 수많은 불빛들. 저 불빛 하나하나에 누군가의 삶이, 희망이, 그리고 욕망이 담겨 있을 것이다. 김동욱과 김복자는 지금쯤 그 아파트에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을까? 그녀가 죽으면 받을 보험금 액수를 확인하며 인생 역전의 꿈에 부풀어 있을까? 분명 행복할 것이다. 기대에 차 있을 것이다. 자신들이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한지수라는 멍청한 먹잇감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착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녀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그래, 마음껏 꿈꾸라고 해. 가진 돈을 전부 털어넣고 영혼까지 끌어모아 그 집에 모든 걸 걸게 해. 그리고 나서 보여줄 것이다. 진정한 절망이 무엇인지. 그 후 며칠간 그녀는 완벽한 연기를 펼쳤다. 매일 아침 김동욱에게 좋은 아침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해가 뜨는 이모티콘을 보냈다. 김동욱은 1분도 안 돼서 답장을 보냈다. 온갖 하트 이모티콘과 함께 우리 여보 오늘도 파이팅, 새집 생각만 하면 힘이 난다 같은 가증스러운 멘트들을 쏟아냈다.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 메시지들을 읽고 웃는 이모티콘을 답장으로 보냈다. 점심때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식사는 하셨는지, 무릎은 안 아프신지 살갑게 물었다. 김복자는 전화기 너머로 간과 쓸개라도 내줄 것처럼 다정하게 굴었다. 아유, 우리 며느리밖에 없다. 요즘 젊은 애들 중에 너처럼 시어머니 챙기는 애가 어디 있니? 김복자의 목소리에는 꿀이 뚝뚝 떨어졌다. 새집 들어가면 내가 우리 지수 좋아하는 미역국 끓여줘야지. 몸보신 좀 시켜야겠다. 그녀는 아파트 복도에서 들었던 김복자의 진짜 목소리를 떠올렸다. 고하잖아 죽어도 파헤칠 사람도 없고. 그녀는 부드럽게 대꾸했다. 네, 어머니. 어머니도 건강 잘 챙기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전화를 끊고 휴대폰 화면이 검게 꺼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창밖으로 까마귀 한 마리가 깍깍거리며 날아갔다. 3일 뒤, 그녀는 공사 현장을 찾았다. 김동욱이 마무리가 다 되었다며 한번 와보라고 성화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거절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껏 기대에 부풀어 연분홍색 니트를 입고 옅은 화장을 한 채 나갔다. 아파트 입구에 서 있는 김동욱은 말끔한 캐주얼 정장 차림이었다. 지수야, 왔어. 그가 다가와 자연스럽게 손을 잡았다. 가자, 보여줄게. 그의 손바닥이 축축했다.
긴장감인지 흥분인지 알 수 없는 땀이었다. 그녀는 굳이 손을 빼지 않고 적당히 수줍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파트 내부는 그럴듯해 보였다. 옅은 회색 바닥, 미색 벽지, 거실 통창으로 쏟아지는 햇살. 하지만 공기 중에는 묘한 냄새가 떠돌았다. 새 가구와 접착제 냄새, 그리고 코를 톡 쏘는 매캐한 기운. 포르말데히드였다. 김동욱은 신이 나서 떠들었다. 지수야, 이 주방과의 동선을 고려해서 아일랜드 식탁을 넓게 뺐어. 그리고 안방은 남향이라 채광이 끝내줘.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당신 센스 있다 같은 추임새를 넣었다. 거실 한 구석에 서 있는 김복자의 눈이 번들거렸다. 덫에 걸린 짐승을 바라보는 사냥꾼의 눈빛이었다. 지수야, 김복자가 다가와 그녀의 팔을 잡았다. 어떠냐? 맘에 드냐? 맘에 안 들면 동욱이 시켜서 다시 하라고 해라. 집은 여자가 편해야지. 그녀는 김복자의 자글자글한 주름과 탐욕스러운 눈빛을 마주 보았다. 어머니,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녀가 활짝 웃었다. 동욱 씨랑 어머니 덕분에 이런 집에 살게 돼서 꿈만 같아요. 김복자의 입이 귀에 걸렸다. 오냐. 가족끼리 무슨 그런 소리를 하니. 그녀는 현관을 나서려다 말고 뭔가 생각난 듯 멈춰섰다. 참, 동욱 씨 생각해보니까. 응. 왜? 김동욱이 긴장한 듯 물었다. 우리 여기서 평생 살 거잖아요. 나중에 아이도 낳을 거고. 기왕 하는 거 좀 더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문손잡이도 황동으로 바꾸고 조명도 이태리제 크리스탈로 달고. 김동욱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졌다. 그건 좋지만 예산이 좀 빠듯해서. 돈 걱정은 말아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을 잘랐다. 제가 보태면 되죠. 그리고 그녀는 김복자를 힐끗 보았다. 아버님 연금 들어둔 거 있잖아요.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도 얼마 안 붙는데 그거 해지해서 인테리어에 보태는 건 어때요? 어차피 나중에 우리가 아버님 모실 건데 집이 좋아야 아버님도 편하시죠. 김동욱이 멍하니 입을 벌렸다. 옆에 있던 김복자의 눈이 확 커졌다. 지수야, 너 정말 천사다. 천사, 김복자가 호들갑을 떨었다. 안 그래도 그 돈 썩히기 아까웠는데 내 말이 딱 맞다. 당장 영감한테 전화해서 돈 빼라고 해야겠다. 엄마 김동욱이 뭐라 하려 했지만 김복자는 들은 채도 안 했다. 잔말 마라. 며느리가 이렇게 효녀인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쓰냐? 현관에 서서 모자의 모습을 지켜보는 한지수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스쳤다. 물고기가 미끼를 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낚싯바늘을 삼켜버렸다. 그날 밤 그녀는 호텔 창가에서 공사 현장을 내려다보았다. 김동욱의 아파트 바로 옆 낡은 주택이 헐린 자리에 거대한 중장비들이 들어와 있었다. 이 변호사가 보낸 메시지가 도착했다. 소유권 이전 완료. 건축 허가 승인 완료. 내일 새벽부터 펜스 설치 들어갑니다. 그녀는 답장을 보냈다. 가림막부터 세우세요. 제일 높고 거대한 걸로. 햇빛 한 줌 안 들어오게 막아버리세요. 그리고 공사 내용은 절대 비밀입니다. 옆집에서 물어보면 그냥 일반적인 재건축이라고만 하세요. 전송 버튼을 누른 그녀는 욕실로 들어가 샤워기를 틀었다. 쏟아지는 뜨거운 물줄기 아래 서서 눈을 감았다. 결혼식 날 수줍게 웃던 김동욱의 얼굴. 신혼여행지에서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맹세하던 목소리. 그 모든 기억들이 하수구로 빨려 들어가는 물처럼 씻겨 내려갔다. 김동욱. 거울 속 물기에 젖은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울고 있지 않았다. 차갑게 식은 전사의 눈빛만이 번뜩였다. 7일 후. 봄 기운이 완연한 아침이었다. 거리 곳곳에 개나리가 노랗게 피어 있었다. 김동욱과 김복자는 아침 일찍부터 분주했다. 김동욱은 회색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었고 김복자는 장롱 깊숙이 넣어뒀던 자주색 벨벳 재킷에 진주 목걸이까지 걸쳤다. 오늘은 대망의 입주 기념식 날이었다. 인테리어가 끝나고 이사짐이 들어가는 날 김복자는 가족 단톡방에 올릴 사진을 찍어야 한다며 빨간 리본과 가위까지 준비했다. 동우가
이것 좀 들어라. 현관 앞에서 커팅식하고 사진 찍어서 친척들한테 쫙 돌려야지. 우리 아들이 이렇게 번듯한 집 장만했다고 자랑 좀 하자. 김동욱이 싱글벙글하며 리본을 받아 들었다. 알겠어요, 엄마. 지수 오면 같이 찍어요. 두 사람은 차를 몰고 웃고 떠들며 아파트 쪽으로 향했다. 가는 내내 김복자는 앞으로 펼쳐질 장밋빛 미래를 계산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한지수만 죽으면 이 집은 온전히 그들의 차지가 되고 수억 원에 달하는 사망보험금까지 통장에 꽂힐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드디어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던지고 진짜 상류층 같은 삶을 살 수 있으리라. 엄마, 방은 어디 쓰실래요? 김동욱이 운전대를 잡은 채 물었다. 안방이 남향이라 채광이 제일 좋은데 엄마가 안방 쓰세요. 얘는 그게 무슨 소리니? 김복자가 짐짓 사양하는 척했다. 안방은 당연히 너희 부부가 써야지. 나는 그냥 작은 방 쓰면 된다. 괜찮아요. 어차피 김동욱은 잠시 말을 멈췄다. 뒷말을 굳이 뱉을 필요는 없었다. 어차피 한지수는 곧 죽을 테니까. 그때가 되면 안방 주인도 사라질 테니 그때 가서 엄마가 쓰고 싶은 방을 쓰면 될 일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보며 끈적한 미소를 지었다. 차가 단지 안으로 들어서고 익숙한 길을 따라 아파트 동으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김복자의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에 부딪혀 영롱하게 반짝였다. 엄마, 다 왔어요. 김동욱이 차를 세우고 내려서 김복자가 내릴 문을 열어주었다. 김복자는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렸다. 품에는 화려한 꽃다발을 안고 얼굴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들의 자랑스러운 새집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미소가 순식간에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김동욱도 보았다. 그들의 아파트가 거대한 검은 벽에 가로막혀 숨통이 끊어져 있었다. 그것은 공사 가림막이었다. 검은색 방수포로 덮인 높이가 10m도 넘는 거대한 장벽이었다. 그것은 마치 넘을 수 없는 성벽처럼 아파트 바로 코앞에 떡하니 버티고 서서 모든 빛과 시야, 그리고 희망까지 차단하고 있었다. 아파트 창문은 가림막에 완전히 가려져 있었다. 밖에서 봐도 집 안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정오의 햇살이 가장 눈부시게 내리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 집안은 한밤중처럼 캄캄할 것이다. 모든 전등을 다 켜야만 간신히 발밑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더 끔찍한 것은 아파트로 들어가는 유일한 진입로마저 가림막이 절반 넘게 침범해 있다는 사실이었다. 원래는 두 사람이 나란히 걸을 수 있었던 오솔길이 지금은 몸을 옆으로 비틀어야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좁은 틈새로 변해 있었다. 김동욱의 손에 들려있던 오색 테이프가 힘없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김복자의 품에 있던 꽃다발도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두 사람은 멍하니 서 있었다. 얼굴에 서려있던 충격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다시 공포로, 그리고 마침내 처참한 붕괴로 이어졌다. 이게 무슨 일이냐? 김복자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날카로워졌다. 히스테리에 가까운 떨림이 묻어났다. 우리 새 집은 어디 갔어? 어떤 놈이 이런 짓을 한 거야? 김동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은 거대한 가림막을 뚫어질 듯 노려보고 있었고 동공은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는 가림막에 새겨진 로고를 알아보았다. 그것은 한 건설의 시공 가림막이었다. 그 위에는 한 그룹의 상징인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오만하게 내려다보는 봉황의 문양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한 그룹, 한시, 한지수.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번개처럼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아니야. 불가능해. 지수는 친정 식구 하나 없는 고아다. 혼자 벌어 먹고 사는 평범한 여자일 뿐이다. 그런 여자가 어떻게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인 한 그룹과 엮일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바로 옆 부지를 통째로 사들일 수 있으며 어떻게 저런 거대한 장벽을 하루아침에 세울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저 로고가, 저 봉황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차갑게, 마치 조롱하듯이, 마치 심판하듯이.
김동욱은 옆 부지의 공사 현장 입구로 미친 듯이 달려갔다. 구경하던 인부들을 거칠게 밀치고 대문 앞으로 돌진했다. 옆집 주인을 찾아야 했다.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따져 묻고 당장 저 빌어먹을 가림막을 치우라고 소리쳐야 했다. 굳게 닫힌 대문 앞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 2명이 서 있었다. 표정 하나 없는 얼굴이 마치 석상 같았다. 비켜. 비키라고. 김동욱이 경호원들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너희 사장 나오라고 해. 당신들이 뭔데 남의 집 앞을 막아? 내가 누군지 알아? 구청에 민원 넣을 거야. 고소할 거라고. 경호원들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대꾸조차 하지 않고 그저 그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 눈빛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마치 광대를 보는 듯한 눈빛, 발버둥 치는 개미를 보는 듯한 눈빛. 김동욱은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가 경호원을 밀치려고 손을 들어 올린 순간이었다.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다. 머리 위쪽에서 들려오는 아주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다. 봄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듯 가벼웠지만 동시에 바닥에 내려앉는 서리처럼 차가웠다. 김동욱. 그가 고개를 들었다. 옆집 빌라의 2층 테라스. 그곳에 한지수가 하얀 라탄 의자에 앉아 있었다. 우아하고 기품 넘치는 자태였다. 미색의 고급 오트쿠티르 원피스를 입고 머리는 정갈하게 틀어 올려 가늘고 하얀 목선을 드러냈다. 귓불에 달린 물방울 모양의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다. 그녀의 손에는 샴페인 잔이 들려 있었다. 유리잔 벽에 맺힌 기포가 반짝였고 황금빛 액체가 찰랑거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다정함이나 달콤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것은 발밑에 미천한 백성을 내려다보는 여왕의 차가운 조소였다. 쏟아지는 햇살이 그녀를 감쌌다. 그녀는 마치 여신처럼, 한 폭의 명화처럼, 아니,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처럼 보였다. 평소 그가 알던 평범하고 만만한 고아 한지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김동욱은 넋이 나갔다. 그는 테라스 위에 한지수를 멍하니 올려다보았다. 입이 벙긋거렸지만 제대로 된 문장이 나오지 않았다. 지수야. 내가 왜 거기 있어? 그의 목소리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듯 갈라지고 떨렸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한지수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를 내려다보았다. 함정에 빠진 사냥감을 보듯 곧 지식여질 개미를 보듯 싸늘한 눈빛이었다. 이윽고 그녀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한 손으로 난간을 짚고 다른 손으로는 샴페인 잔을 든 채 여유롭고 우아하게 테라스 끝으로 걸어 나왔다. 김동욱 씨. 그녀가 입을 열었다. 맑고 또렷한 정확한 발음이었다. 당신은 항상 궁금해했죠? 왜 내가 시댁돈을 한 푼도 쓰지 않는지. 고아라면서 어떻게 수천만 원이나 되는 인테리어 비용을 척척 내는지 의아해했잖아요. 그녀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입꼬리를 더 깊게 말아 올렸다. 이제 알려줄게요. 난 친정 식구 없는 고아가 아니에요. 한 그룹 회장의 외동딸. 그게 진짜 나예요. 이 빌라와 공사부지 전부 어제 내가 매입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김동욱의 귓속으로 파고들어 뇌리에 대모처럼 박혔다. 한 그룹. 외동딸. 그가 고아라고 무시했던 한지수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 한지수가 대한민국 재계서열 5위 한 그룹의 유일한 상속녀라고? 김동욱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무언가 말하려고 입을 벌렸지만 목구멍이 꽉 막힌 듯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한지수가 고개를 돌려 뒤에 서 있던 비서에게 눈짓했다. 비서가 앞으로 나와 서류 뭉치를 김동욱의 발치로 던졌다. 옆집 빌라의 매매 계약서와 구청에서 발급한 재건축 허가증이었다. 붉은색 관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리고 하나 더. 한지수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날카로워졌다. 칼집에서 뽑혀나온 검처럼 서슬퍼런 기운이 감돌았다. 건축법상 당신들이 지금 사는 그 아파트는 불법 증축 건물이에요.
멋대로 내 땅의 경계를 침범했고 내 합법적인 일조권과 통행권을 침해하고 있죠. 24시간 주겠습니다. 불법 증축한 부분 전부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세요. 안 그러면 내 변호인단이 당신들을 고소할 겁니다. 그리고 철거 용역팀을 불러서 내가 직접 부숴버릴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신들은 철거 비용 전액은 물론이고 내 손해 배상금에 정신적 피해 보상금까지 물어내야 할 겁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클거려. 마지막 문장을 뱉는 그녀의 목소리는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그 내용은 김동욱의 심장을 터뜨릴 듯한 폭탄이었다. 김동욱은 바닥에 흩어지는 서류들을 내려다보다가 다시 테라스 위에서 여유롭게 샴페인을 홀짝이는 한지수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색이 창백하다 못해 흑빛으로 변해갔다.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과 어머니가 꾸민 얄팍한 음모 따위는 처음부터 한지수의 손바닥 위에 있었다는 것을. 자신들이 완벽하게 이겼다고 착각했던 그 모든 순간이 사실은 한지수가 설계한 거대한 연극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들은 그 무대 위에서 춤추는 어릿광대에 불과했다는 것을. 김복자가 헐레벌떡 달려왔을 때는 상황이 이미 종료된 뒤였다. 그녀는 아들이 옆집 대문 앞에서 사색이 되어 벌벌 떨고 있는 것만 보았다. 그녀는 자주색 벨벳 재킷 자락을 휘날리며 또각또각 구두 굽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달려왔다.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당장이라도 누구 머리채를 잡을 기세였다. 동욱아, 무슨 일이냐? 누가 널 해코지했어? 그녀는 김동욱의 팔을 거칠게 잡아채며 고함을 질렀다. 저 공사판 놈들이야? 감히 남의 집 앞을 막아? 내가 가서 따져야겠다. 그러다 문득 고개를 든 김복자의 눈에 테라스 위에 한지수가 들어왔다. 그리고 한지수의 입가에 걸린 그 서늘한 비웃음도 보았다. 지수야. 김복자는 멍하니 입을 벌렸다. 내가 왜 거기 있니? 너, 어머니. 한지수가 말을 끊었다. 건조하고 딱딱한 말투였다. 상황 파악은 아드님한테 물어보세요. 아주 잘 알고 있을 테니까. 김복자가 황급히 김동욱을 돌아보았다. 동욱아,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김동욱은 대답 대신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계약서와 허가증을 주어 어머니에게 내밀었다. 김복자는 그것을 받아 들고 훑어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도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한 그룹 외동딸. 그녀는 넉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며 심하게 떨렸다. 말도 안 돼 이게 어떻게, 왜 말이 안 되죠? 테라스 위에서 한지수의 목소리가 쏟아져 내렸다. 지독한 조롱이 섞여 있었다. 어머니, 며느리가 딴주머니 찰까봐 항상 감시하셨잖아요. 어떻게든 내 등골 빼먹으려고 동욱 씨 부추기셨잖아요. 김복자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네, 맞아요. 저 딴주머니 찼어요. 한지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냉혹했다. 내가 감춘 건 한 그룹의 수조원대 자산이에요.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인단이고 당신들을 평생 바닥에서 기어다니게 만들 힘이에요. 이제 만족하세요? 김복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무슨 말이라도 하고 싶은데 턱이 얼어붙어 움직이지 않았다. 한지수는 더 이상 그들에게 시선을 주지 않았다. 그녀는 몸을 돌려 뒤에 서 있던 비서에게 짧게 말했다. 갑시다. 뒤처리는 변호사님한테 맡겨요. 그녀의 모습이 테라스 문 뒤로 사라졌다. 남겨진 김동욱과 김복자는 영혼을 잃어버린 석상처럼 그 자리에 못 박혀 있었다. 그 후로 이어진 날들은 김동욱과 김복자에게 끝이 보이지 않는 악몽이었다. 아파트는 거대한 가림막에 갇혀 숨을 쉴 수 없었다. 햇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집안은 하루 종일 동굴처럼 캄캄했다. 모든 조명을 다 켜봐야 누런 불빛만 둥둥 떠다닐 뿐 숨막히는 어둠을 몰아낼 수는 없었다.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았지만 보러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거대한 벽에 가로막혀 채광도 통풍도 안 되는 집을 누가 산단 말인가. 부동산 중개인은 혀를 차며 말했다. 사장님, 이 집은 거저 줘도 안 가져가요. 구청에 민원도 넣어봤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절망적이었다.
옆집의 재건축 허가는 법적으로 완벽했다. 소유권도 허가 과정도 흠잡을 데가 없었다. 오히려 구청 직원은 그들의 아파트가 불법으로 증축되어 옆집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기한 내에 철거하라는 계고장을 보냈다. 철거. 수천만 원을 들여 깐 바닥과 벽을 뜯어내야 한다는 뜻이었다. 새로 산 가구들, 김동욱 아버지의 노후 자금, 그리고 사채까지 끌어다 쓴 인테리어 비용이 모조리 공중분해될 위기였다. 김복자는 암실 같은 안방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다.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다. 창밖을 가로막은 검은 벽은 모든 빛과 희망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대낮인데도 방 안은 한밤중 같았다. 협탁 위 스탠드 불빛만이 그녀의 쭈글쭈글하고 일그러진 얼굴을 비췄다. 동우가. 그녀의 목소리는 모래를 씹는 듯 거칠고 절박했다. 우리 어떡하냐? 이제 어떡해? 김동욱은 거실 소파에 머리를 감싸 쥐고 앉아 있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몰랐다. 아무런 방법이 없었다. 그저 끝났다는 사실만 알았다. 완전히 끝장났다. 하지만 더 끔찍한 일은 이제 시작이었다. 인테리어 비용을 아끼려다 부족해진 자금을 메우기 위해 김동욱은 어머니의 조언대로 제2금융권, 아니 사실상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다. 이자가 살인적이었지만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어차피 한지수가 죽으면 나올 보험금으로 갚고도 남을 테니까. 하지만 한지수는 죽지 않았다. 보험금은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의 집은 고철 덩어리가 되었다. 사채업자들은 냄새를 맡고 귀신같이 찾아왔다. 그날 밤 소파에 시체처럼 누워있던 김동욱은 현관문이 부서질 듯 울리는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 일어났다. 쾅, 쾅, 쾅. 그건 노크가 아니었다. 둔기로 내려치는 듯한 굉음이었다. 문틀이 덜덜 떨렸다. 김동욱, 나와. 걸걸한 남자의 고함이 복도를 울렸다. 돈 갚을 날짜 지났어. 이자가 벌써 원금 3배다. 안 나오면 법원 집달관 데리고 와서 빨간 딱지 붙일 줄 알아. 김동욱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는 소파 구석으로 몸을 말아 넣었다. 사냥꾼에게 몰린 토끼처럼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다. 문 밖에서는 욕설과 협박, 발길질 소리가 한참 동안 이어졌다. 이웃들이 나와서 수군거리는 소리, 혀를 차는 소리, 누군가 킬킬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김복자가 안방에서 뛰쳐나왔다. 얼굴이 흑빛이었다. 동우가 어쩌냐. 쟤네들 들어오면 우리 다 죽어. 김동욱은 대답하지 못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가림막에 갇힌 캄캄한 감옥 속에서 문을 부술듯 두드리는 빚쟁이들의 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빚 독촉은 서막에 불과했다. 3일 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보낸 소환장이 김동욱에게 날아들었다. 죄명, 살인 예비 음모, 사기 미수. 고소인은 한지수였다. 소환장과 함께 두꺼운 증거자료 사본이 첨부되어 있었다. 그날 아파트 복도에서 김동욱과 김복자가 나눴던 대화 녹취록, 유해 물질 기준치를 초과하는 자재 구매 내역서, 고액 사망보험 가입 증서, 그리고 인테리어 업자의 진술서까지. 빠져나갈 구멍은 바늘구멍만큼도 없었다. 김동욱은 소환장을 쥔 손을 덜덜 떨었다. 그는 맞은편에 앉은 김복자를 올려다보았다. 눈동자에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다. 엄마, 우리 녹음당했어요. 김복자의 안색이 푸르딩딩하게 변했다. 녹음. 무슨 녹음? 그날 아파트에서 엄마랑 얘기할 때 지수가 몰래 와 있었나 봐요. 문밖에서 다 듣고 있었어. 우리가 한 말 전부 다. 김복자의 몸이 휘청하더니 바닥으로 주저앉을 뻔했다. 그녀는 벽을 짚고 간신히 버티며 김동욱을 노려보았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독설이 튀어나왔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김동욱이 울컥해서 소리를 질렀다. 뭐라고요? 이게 왜 나 때문이에요? 엄마가 시켰잖아요. 부자 며느리 얻어서 팔자 고치자고 한 게 누군데? 보험금 타내자고 바람 넣은 게 누군데요? 이제 와서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런 미친놈이.
김복자도 지지 않고 악을 썼다. 내가 언제 죽이라고 했냐? 내가 욕심나서 동조한 거 아니야. 내가 멍청해서 들킨 주제에 어디서 엄마한테 대들어.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삿대질을 하고 저주를 퍼부었다. 결국 몸싸움이 벌어졌다. 김복자가 김동욱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고 날카로운 손톱이 아들의 얼굴을 핥히었다. 김동욱이 김복자를 밀치자 그녀는 뒤로 넘어지며 탁자 모서리에 이마를 찧었다. 피가 흘러내렸다. 돈 앞에서 그리고 파멸 앞에서 그토록 끈끈해 보이던 모성애와 효심은 휴지 조각처럼 찢겨나갔다.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두 사람은 난장판이 된 거실 바닥에 널브러져 헐떡이고 있었다. 깨진 화병 조각, 엎어진 소파, 피 묻은 얼굴. 두 사람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경찰차에 끌려가면서 김동욱은 고개를 돌려 자신의 아파트를 올려다보았다. 창문을 가로막은 거대한 검은 벽, 그것은 여전히 그곳에 서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말 없는 조롱이자 냉혹한 심판관처럼. 야망, 탐욕, 그리고 헛된 꿈. 그는 자신이 코끼리를 쓰러뜨릴 수 있다고 믿었던 오만한 개미에 불과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재판은 속전속결로 진행되었다. 증거가 워낙 명백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변호인은 실제로 살해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검사가 법정에서 그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분위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자재는 전부 제일 싼 걸로 썼고요. 포르말데히드 수치가 기준치를 훨씬 넘는 만성 중독이죠. 그때 가서 가스 누출 사고로 위장하면 법정 안은 죽은 듯이 고요했다. 방청석 곳곳에서 탄식과 경악의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판사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3일 뒤 선고 공판이 열렸다. 피고인 김동욱, 김복자. 살인 예비 및 사기 미수 혐의. 징역 7년. 판결봉 소리가 울려 퍼지자 김복자는 피고인석에 엎드려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김동욱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서 있었다. 얼굴에는 핏기 하나 없었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었다. 교도관에게 끌려나가던 김동욱이 고개를 돌려 방청석을 바라보았다. 맨 뒷줄. 한지수가 앉아 있었다. 군더더기 없는 검은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그녀는 고요한 호수처럼 평온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웃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그저 낯선 타인을 보듯 이미 끝난 삼류 영화의 엔딩 크레딧을 보듯 무심하게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김동욱은 입을 벌려 무언가 말하려 했다. 살려달라는 애원일 수도, 미안하다는 사과일 수도, 아니면 저주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법정 밖으로 끌려나갔다. 김동욱의 아버지, 김재용이 소식을 들은 건 시골집 마루에 앉아 볕을 쬐고 있을 때였다. 올해 68. 지병으로 몸이 성치 않은 그는 매달 나오는 쥐꼬리만한 연금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다. 평생 안 입고 안 먹으며 모은 노후 자금은 김복자의 꼬드김에 넘어가 그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으로 몽땅 들어갔다. 영감, 걱정 마. 이 돈 불려서 우리 셋이 떵떵거리고 살게 해줄게. 그 말을 믿었다. 아내를 믿었고 아들을 믿었고 착해 빠진 며느리를 믿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끝났다. 아들은 감옥에 갔고 아내도 감옥에 갔다. 노후 자금은 허공으로 사라졌고 집은 고철 덩어리가 되었다. 그는 법원에서 날아온 판결문을 손에 쥐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주름진 뺨을 타고 흐른 눈물이 종이 위로 뚝뚝 떨어져 글씨를 번지게 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왔다. 심장을 누군가 쥐어짜는 것 같았다. 눈앞이 흐릿해지고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들렸다. 마지막 순간 그의 눈앞에 젊은 시절의 김복자가 스쳐 지나갔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따뜻한 국밥을 차려주며 고생했어요 라고 말하던 수줍게 웃던 그 여자. 그 여자는 어디로 갔을까? 언제부터 저렇게 탐욕스럽고 끔찍한 괴물이 되었을까? 그리고 자신은 어쩌다 평생을 속고만 살았을까? 이웃 주민이 그를 발견했을 때 그는 마루 의자에 쓰러져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손에는 눈물과 땀에 젖어 쭈글쭈글해진 판결문이 구겨진 낙엽처럼 들려 있었다. 서울에 진짜 봄이 왔다.
벚꽃이 만개했다. 연분홍 꽃비가 거리를 덮었고 달콤한 꽃향기가 바람에 실려왔다. 한지수는 예전 그 공사부지에 서 있었다. 가림막은 사라졌다. 흉물스럽던 옆집 빌라도 철거되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아담한 공원이 들어서 있었다. 푸른 잔디밭, 알록달록한 화단, 벤치,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가 조성되었다. 아이들이 까르르 웃으며 잔디밭을 뛰어다녔다. 노부부가 벤치에 앉아 손을 잡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는 그곳에 초고층 빌딩을 짓지 않았다. 대신 부지를 구청에 기부 체납하고 사비를 들여 공원을 조성했다. 이름은 봄날 공원. 왜 그랬는지는 자신도 잘 몰랐다. 아마도 이제는 더 이상 복수의 도구가 필요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 검은 벽은 제 역할을 다했다. 그들은 죗값을 치렀다. 굳이 그 흉물스러운 벽을 남겨두어 자신의 상처를 계속 들여다볼 필요는 없었다. 그녀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풍경이었다. 음모도, 거짓도, 도끼도 없는 깨끗한 풍경.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봄 냄새에 입꼬리가 부드럽게 올라갔다. 비웃음도 냉소도 아닌 진짜 미소였다.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함이었다. 그녀가 발길을 돌리려던 찰나 시선이 우연히 옆 건물에 머물렀다. 김동욱과 김복자의 아파트. 그토록 그녀를 괴롭혔던 그 집. 지금 그곳은 폐허나 다름없었다. 유리창은 깨져 판자로 덧대어져 있었고 외벽 페인트는 벗겨져 흉한 시멘트가 드러났다. 현관 앞에는 쓰레기가 쌓여 악취를 풍겼다. 법원 경매에 넘어갔지만 흉흉한 소문과 복잡한 권리 관계 때문에 아무도 입찰하지 않아 계속 유찰되고 있다고 들었다. 그녀는 잠시 그 집을 바라보았다. 눈동자는 고요했다. 아무런 감정도 일지 않았다. 미움도, 원망도, 연민도 없었다. 그저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보는 듯한 무심함 뿐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한 그룹의 외동딸이자 재계의 주목을 받는 젊은 경영인이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그저 봄날의 햇살을 즐기는 한 사람일 뿐이었다. 그녀는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공원을 걸어 나갔다. 등 뒤로 쏟아지는 햇살이 그녀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그림자가 향하는 곳은 서울의 빌딩 숲, 그리고 그녀가 만들어갈 눈부신 미래였다. 바람이 불자 벚꽃잎이 눈송이처럼 흩날려 그녀의 어깨 위에, 머리카락 위에 내려앉았다. 마치 축복처럼. 그리고 작별 인사처럼. 3개월 후. 한 그룹 정기 주주총회장. 한지수는 신임 회장 자격으로 처음 공식 석상에 섰다. 몸에 딱 떨어지는 짙은 회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긴 그녀는 단상 위에 섰다. 수백 명의 주주들과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도 그녀는 흔들림이 없었다. 주주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지는 그녀의 목소리는 힘있고 명료했다. 한 그룹 신임 회장, 한지수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녀는 가볍게 목례를 하고 좌중을 둘러보았다. 지난 1년은 저 개인에게 있어 무척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에 대해, 신뢰에 대해, 그리고 삶의 무게에 대해 다시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하지만 어제는 지나갔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과거가 아닌 미래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녀의 눈빛이 형형하게 빛났다. 한 그룹은 제 아버지의 피와 땀, 그리고 수많은 임직원의 삶이 깃든 터전입니다. 저는 제 모든 능력과 열정을 바쳐 한 그룹을 더 높고 단단한 곳으로 이끌겠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다. 그녀는 단상 아래 수많은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다. 자신감 넘치고 당당하며 폭풍우를 뚫고 나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한 미소였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숨어 사는 고아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한지수였다. 지옥 같은 배신 속에서도 살아남은 생존자. 스스로를 구원하고 당당하게 태양 아래 선 승리자. 회장 밖, 서울의 하늘은 눈이 시리게 파랬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은 끝났다. 이제 진짜 그녀의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다. 끝.